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즉시 강행 카드를 사흘 뒤로 미루면서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전홍규 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오늘 본회의 하겠다. 그래서 의장단 선출하겠다라고 했는데 미뤘습니다. 민주당이 미룬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여론을 조금은 의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소야대 국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너무 거대 야당이라고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당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고 그래도 며칠 동안의 시간을 좀 준다면은 다시 한번 협상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비록 협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책임은 뭐 여당에게 있다, 이런 것을 뭐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여론을 의식하면서 시간을 줬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선 오히려 이거 단독 처리하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은 의식은 해야 되는데 단독 처리는 하고 싶고, 뭐 이게 아마 민주당이 가지는 딜레마일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원 구성을 하려고 하면은 마음 먹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여론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은 과거의 전반기 국회 때 민주당이 보였던 행태들을 국민들이 잘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악법이라고 불렸던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굉장히 큰 힘으로 밀어붙였었고, 또 언론중재법 결국 통과되지 않았지만은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결국 통과를 못 시켰고,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충격을 줬던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도 온갖 국회법을 다 우회해가면서 통과시킨 게 민주당입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구성도 마음대로 하고 의회에서 폭주를 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독으로 원구성을 해봤을 경우에는 국민들의 여론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일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원구성의 조건을 걸었던 법사위원장에 어떤 사개특위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다라는 것인데,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전반기 국회 때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었고,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이건 뭐 여당이 가져간다, 야당이 가져간다, 다수당이 가져간다 해석의 여지를 남겼던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라고 명문으로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여서 지금 원구성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기에 모든 위원장들을 다 독식하고 입법 폭주를 보였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런 어떤 여론의 문매를 막기가 조금 두렵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원구성을 조금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법사위 같은데 이 민주당에서는 법사위를 양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조건 붙였는데 그게 어떻게 양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사위를 하반기에 넘기기로 했던 첫째 그 조건은 그 무조건 넘기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었고 그 전제 조건을 이행하는 걸로 그 후에 이제 넘기겠다고 한 것인데, 그 전제 조건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법사위가 옛날 때부터 상황적 법사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뭐 국회 운영인들이나 뭐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혁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권 정도만 남기고 법사위의 고유한 원래 업무 범위만 갖고 가는 걸로 바꾸자. 그래서 그거를 조건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하반기에 때는 당연히 법사위를 넘기겠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사개특위의 다른 무슨 조건 때문에 안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걸 일단 아직까지도 여당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는 필리핀에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협상을 앞둔 원내대표께서 지금 뭐 외국에 나가 계신데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 또한 오히려 야당에게 조금 더 압박을 주기 위해서 가신 건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시간을 주고 원래 1일에서 4일로 지금 내일인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시간도 줬고 거기에서 얼마든지 잘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야당 몫이라고 해서 늘 관행적으로 야당에게 주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2년 동안 잘 누리고 있다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입법들을 강행했던 기억들이 다 있는데 사실은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이 이러이러한 굉장히 큰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을 축소시켜가지고 법사위원장 축소된 자리면 그때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말 그대로 호시절은 다 누리고 법사위원장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꿉시다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그 많은 다수당 가지고 나서 법사위 개혁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왜 안 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결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야당에게 관행적으로 주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에 다른 조건을 걸은 것도 아니고 사개특위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그 사개특위가 결국에 뭡니까? 검수완박을 완성시키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라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그 검수완박과 관련된 법안을 정말 결사반대해가면서 막고 있고 그에 대해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완성시키기 위한 사개특위를 구성하면서 그걸 법사위원장의 조건을 건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법사위원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졌을 때 그것을 고쳐놨든지 아니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를 하고 내지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하고 나서 이런저런 개혁 과제들을 같이 해나가자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건데 애초에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법사위원장에 붙여놓고 이것은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 애초에 약속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할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게 확실하게 주고 그다음에 구성을 논의를 하는 것이 정말 진정성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애초에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붙여놓고 법사위원장을 안 받는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다수당의 폭거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얘기 나온 게 그거 같습니다. 다수당이었는데 그때 왜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 안 해놨느냐? 그때 해놨으면 이런 일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여야가 합의돼야 뭐 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하반기에는 넘기기로 돼 있었다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이거 개정하자, 이거 협의하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수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뭐 민주당이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슨 뭐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도 네. 이거 자꾸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무슨 어떤 좀 자꾸 몰고 가는 건데 그게 뭐 꼭 국민들에게 무슨 역풍을 맞았다, 이게 뭐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민주당으로서는 뭐 그렇게 느끼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사위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양당이 합의가 있었습니다. 합의가 있었고 그 전제 조건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 전제 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사위를 양보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전제 조건을 조건으로 놨으면 네.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개특위를 조건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언제 민주당이 사실 국민의힘이랑 합상을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까? 검수완박은 저희가 정말 결사반대하고 어떤 의원들은 들어 누워서 반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통과시킬 건 통과시켰거든요. 임대차 3법도 지금 계속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시에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반대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면 얼마든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랑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던 전례는 없었기 때문에 있었겠지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애초에 그런 전제 조건을 법사위원장 자리에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면 납득할 수가 있는데 사개특위를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다가 정말 뭐 많이 한다면 월요일 오전까지 합의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쉽진 않아 보입니다. 다음 내용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이준석 대표 사면 초과하다. 오늘 아침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온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면 초과 맞죠?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글쎄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진 대표 같은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는 정황들이 제법 발견이 돼서 뭐 20차례 넘게 접대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 내용조차도 저는 좀 신뢰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시계 논란이 얼마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계를 만들어서 뭐 그 이준석 대표를 통해 뭐 김성진 대표가 그것을 받았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일자들을 확인하게 되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계를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시계를 달라고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분기점이 됐던 것이 시계와 관련된 의혹들이었거든요. 일단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구해줬다라는 것이 사실 이 사건의 어떤 분기점처럼 돼가지고 이준석 대표에게 실제로 혐의가 있다. 이렇게 국면들이 좀 넘어간 면이 있는데 네. 그 시계 논란 자체가 시간 순서상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더라라는 것이 사실 지금 과거의 언론 보도들 들춰보면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김성진 대표의 말을 신뢰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어떤 형사적인 입증 절차들은 사실 윤리위의 심사 대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인 입증 여부에 따라서 윤리위의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윤리위는 형사적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정적인 윤리위의 판단 근거가 되지 않겠지만 예. 이런 그 김성진 대표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은 상당 부분 윤리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 드리면 예. 오늘 윤 대통령의 귀국길에 마중 나갔습니다. 네. 나갈 때는 뭐 일정이 있어서 안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나갔다. 많은 분들이 이제 손 내밀었다. 도움을 청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글쎄요, 좀 요새 뭐 공교롭게 많이 그런 일들이 좀 있고 확실히 이제 모든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사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인사들의 갈등 국면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행보 하나하나가 사실 그 관점에서 해석되는 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퇴한 문제 역시도 사실은 경무에 시달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박성민 비서실장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갈등이 극단화된 상황 속에서 사퇴를 하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해석이 너무 많이 열렸던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마중하지 못한 데에는 그 전에 잡혀 있었던 일정들이 있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으로써 불필요한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좀 차단한 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로 회동을 하고 필요한 용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자칫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향한 윤리 징계에 영향을 줬다 내지는 줄 것이다라는 불필요한 해석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초반엔 그렇게 하였으나 아마 이번에는 그런 논란은 좀 벗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환송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당 얘기지만 왜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했어요. 어차피 떠밀려 나갈 거 알아서 먼저 나가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권력 다툼이죠. 네. 지금 뭐 태양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과 당 대표가 지금 계속 좀 분란이 있는 것은 뭐 당에서 용납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친윤계라고 불리우는 그런 계파들에서는 차기 당권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당 대표를 빨리 내려야 내가 지금 또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국정 초반에 또 안정적으로 뭐 권력을 잡겠다 이것으로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논란을 보고 있으면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여당의 대표인데 여당의 대표가 이런 뭐 성추문에 휘말려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지금 오랫동안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좀 빨리 본인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형사적인 문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근거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국민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국민의힘 당 내에서 네.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뭐 국민의 입장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는 여론조사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당의 내용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의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와의 분란 때문이다라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경제다. 하는 네. 것은 그것은 사실 제 아무리 정말 힘이 좋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물가가 이 정도로 치솟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지지율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겸허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물가가 오르는 와중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까지 지금 같이 덮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미뤄두었던 공공요금 인상의 청구서가 이제 윤석열 정부 시작하는 단계에서 전부 날아오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경제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와 다른 친윤계 인사들의 갈등, 그러니까 내홍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가장 이제 싫어하는 것이 집안 싸움이거든요. 네, 집안에서 이런 싸움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임기 초반 대통령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여당에서 이런 분란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좀 비판을 해야 되겠다, 좀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분명히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데드크로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면서도 개혁 과제를 뒤로 미뤄왔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개혁 과제들, 연금 개혁도 있을 것이고요, 노동 개혁도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 미뤄왔던 개혁 과제들을 가열차게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 NBS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조금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데드크로스가 NBS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보는,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경제와 내용이다.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럼 여기에서는 그러면 국정을 운영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하면 경제를 잘 해결하겠다, 이런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당선인 신분부터 인수위부터 지금까지 그 뭐 몇 달 지난 동안에 그 어떤 국정 아젠다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청와대 이전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영부인 관련된 뭐 문제, 이런 것들만 계속 언론에 나오고 어떤 국민들에게 내가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라는 그 희망을 주지 못한 겁니다. 그 희망이 있다면 어차피 지금 몇 달 안 된 임기 동안에 과연 뭐 결과가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희망만 보여줬다면은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희망이 없이 계속 정치적인 모습들, 내용 계속 깊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나토 갔다 오셨는데 별다른 뭐 성과 없이 거기서도 오히려 좀 안 좋은 평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는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큰 아젠다를 이끌고 갈 수 있는지를 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를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무래도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반론 드릴까요? 네. 왜냐하면 아젠다가 없었다라는 부분하고 나토에서의 성과가 크지 않았다. 아니죠. 이제 나토는 참석한 것 자체가 일단 큰 성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의 눈치를 본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주면서 사실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말 그대로 좀 중국 눈치 보기, 러시아 눈치 보기적 외교를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좀 나토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인 어떤 협력들을 도모하는 공간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서방 자유민주주의 전체의 가치 외교에 동참한다는 큰 인상을 줬기 때문에 나토가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청받아서 갔던 만큼 이런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에 동참하고 유럽에 대한 시장 개척, 이런 면들을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과 자체가 없다, 내지는 부정평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아젠다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결국 이 물가 인상과 동시에 청년층들, 그다음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세가 너무 높아지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 원리금을 갚고 있는 젊은 세대들, 그다음에 이제 첫 주택을 가진 분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금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다음에 예대마진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시중은행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중은행 금리는 지금 점점 특히 이제 원리금 관련돼서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는, 그다음에 물가 상승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네. 노동개혁과 관련된 문제도 여러 번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미뤄왔던 개혁 과제들을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게 또 인사 문제도 있긴 있는데 예. 그 얘기도 함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편중된 인사 얘기도 많이 나오고, 특히 최근에는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철회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좀 나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뭐 바로 전 질문인 물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임금 인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조치가 내려온다면은 과연 서민들이
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은 동결되고 오히려 낮춰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좋아진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지지율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에서는 잘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지명된 두 후보자들은 사실상 그 외신 기자의 질문, 특히 여성 비율이 낮느냐, 이 질문 하나에 뜨끔하셔가지고 갑자기 좀 급하게 지명을 하신 것이 아니었나. 그 과정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된 지금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러한 결단으로 정치적 결단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야당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좋은 후보를 다시 좀 지명하시는 것이 또 경제 문제를 안정화시키는데 또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두 후보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저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나왔는데 그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어떤 작은 그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신뢰를 담보하는 것이 이런 장관 후보자들, 그다음에 내각을 구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김승희 후보자나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논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관심이 가장 큽니다. 근데 보니까 이재명 의원, 네, 97세대로 이루어지는 세대 대결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은 당내에서 어떤 입장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세대론으로 보는 것도 뭐 하나의 뭐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그 세대론이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세대 교체라는 것은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고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뭐 97 세력들이 많이 나오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가 나오셔서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되시는 분이 당연히 당 대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뭐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 안에서 합종 연행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그렇죠. 연대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고 그런 정치력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내가 당 대표가 되던 되지 않던 거기에서 자기가 얼마만큼의 정치력을 보여주는지 그것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다. 즉 합종 연행을 한다 해도 과연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시선도 많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당원의 70% 이상이 뭐 이재명 의원을 지지한다라는 여론조사가 있고 전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그 지지하는 분들의 국민까지 하는 것에서도 반반 정도가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다만 97그룹이든 어느 세력이 됐든 나오셔가지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뭐 표를 얻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얻는 만큼의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미래를 갖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분들이 나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뭐 차기 주자로 또 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속은 시끄러운 상태지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는 가정하에 또 대응 방법을 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저희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는 것을 거의 전제로 네. 기본 전제로 두고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은 사실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대선 과정 속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됐던 내용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뭐 법인카드, 뭐 대장동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굉장히 큰 어떤 형사적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의원에게 계속 남아있는 한 민주당은 갈 때마다 좌초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재명 의원이 이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또 그 여기 해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